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뭐 우리 그 문제풀이를 챕터별로 나가는데 그 챕터는 그 이론 내용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익숙한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은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것부터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크게 이제 내용역으로 나눠요. 그래서 세포학 유전학, 그 다음에 동물생리학, 나머지 부분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일단 우리가 세포학 파트를 보면 고분자 파트, 그 다음에 세포 관련된 얘기, 효소, 그 다음에 물질대사, 그리고 신호전달계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우리가 문제풀이를 나갈 거고요. 관련된 이론 내용을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문제풀이를 나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작년 같은 경우는, 예년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문제당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를 넣어줬는데 지금은 최대한 그 문항을 다 포함하는 식으로 해서 본고사 형태로 문제를 냈으니까 좀 본고사 형태에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하고 또 이론 내용 같이 정리한다고 생각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하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 경향 분석, 기출문제 경향 분석은 해주는 게 좋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02년도 문제 시험 이후 분석을 한 건데 일단 세포학 파트만 먼저 보도록 합시다. 세포학 파트 보면은 7챕터 쭉 보면 양상이 2023년까지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됐을 때고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로 출제될 때에 비해서 서술형을 출제될 때 이 고분자 파트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띄엄띄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안 나와서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고분자 파트도 잘 이해를 해줘야 되고, 이따가 또 이제 뭐 세부적으로 좀 더 보겠지만, 특히 이제 단백질 파트, 그 부분을 좀 많이 봐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학 파트가 이제 연이어 나오다가 작년에 안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세포의 구조가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꾸준히 나오고 있는 양상이고, 또 나왔죠. 그리고 이제 효소 파트도 한동안 안 나오다가 효소 조절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합성 파트도 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세포 파트는 객관식일 때는 좀 많이 나왔는데 서술형으로 나오진 않고, 세포 같은 경우는 문제를 낼 만한 게 웬만하게 다 나왔죠. 억제제 관련된 얘기, 그리고 전자전달계 관련돼서는 이 광합성 파트에서도 명반응이랑 전자전달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같이 나오는 걸로 해서 계속 쭉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광합성 파트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신호전달계는 어차피 모든 동물생리학, 그러니까 동물생리학의 기관계 파트 보면은 그 신호전달 과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신호전달계 기본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관계에서 이제 같이 엮어서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 기관계 파트 할 때 신호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거 같이 체크해서 볼 필요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잘 안 나오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어차피 생물은 모든 챕터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관련된 기본 내용은 잘 익혀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학 파트에서 대략 한 22% 정도? 그러니까 이제 세포학하고 유전학 합쳐서 50%, 동물생리학하고 식생분제 파트에서 50% 이렇게 골고루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뭐 다른 이론과정 수업을 들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구성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관련된 소제목 가지고서 여러분들 이제 이론 내용 배운 데서 어디에서 나왔는지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고분자 파트를 하기 전에 생명 특성이라든가 관련된 물, 그리고 이 pKa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 방정식을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연이어 나왔고요. 2번 정도 나왔었고요. 이제 고분자 파트 중에서도 탄수화물은 세균의 펩티도글리칸 구성하는 단량체를 쓰라는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량체 같은 것도 외워둘 필요가 있고, 뭐 효소, 그다음에 중간산물, 세포 이름 이런 거 다 외워둬야 됩니다. 자, 지질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이제 인지질이라든가 중성지방 관련돼서 문제는 나올 수 있지만 지질과 관련돼서 뭐 추출 관련된 얘기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피트 쪽에서 추출 관련돼서 물과 비교해서 에탄올의 밀도를 통해서 상층했냐 하층했냐 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으니까 문풀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탄올이나 클로로포름을 처리했을 때 얘네들이 하층에 있는지 상층에 있는지 이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혹시 모르니까. 왜냐면 걔네들이 소수성을 띠기 때문에 그곳에 지질이 포함되니까 지질 분석할 때 상층 또는 하층에서 어디에서
우리가 추출한 다음에 실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거 간단히만 체크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단백질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 보면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보면 뭐 PI 관련돼서 쭉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분석, 정제하는 과정에서 크로마토그래피의 여러분들 원리를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초반기부터 나와서 여태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근데 이해를 안 하고 단순하게 외우게 되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해를 한 상태라면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확실히 좀 알아둘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아미노산 서열 결정할 때 이게 이제 2012년도 객관식에서 문제가 출제됐는데, 진화분류 파트에서도 객관식에 출제됐던, 예를 들어 이제 그 명명법과 관련돼서 그 명명자를 쓰는 방법을 객관식에서 2번 출제가 됐었는데, 나중에 서술형에서 2번이가 또 연달아 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문제가 출제됐던 것이 안 나왔다 그러면 서술형으로 또 전환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서술형 대비해서 아미노산 서열 결정에 관여하는 효소들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도는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미노산 서열을 여러분들 쓸 수가 있습니다. 아마 나온다면 기입형 수준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여기서 한번 간단히 다룰 거고, 모의고사 때도 한번 다루도록 할 테니까 효소 이름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단백질 파트 알아두는 게 좋고요. 핵산 같은 경우는 이러한 DNA 구조, 변성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변성하고 재생 조건은 서로 다르니까 재생 조건 따로 알아두면 뭐 변형된 문제가 나왔을 때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분자 파트는 뭐 생물의 기본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고분자 파트는 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세포막 파트의 경우에 있어서도 작년엔 안 나왔지만 재작년, 그리고 그 이전에 연달아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뭐 세포막도 동물 생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여러분들 알아두면 되니까 수송 관련된, 또 수송체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조적인 면, 이건 뭐 유동성이라든가 뭐 막단백질이 뭐 표재성이냐 내재성이냐 이런 것들을 알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우리 이따가 기출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나중에 기출문제 풀면서 확인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의 구조 파트 꾸준히 나오고 있죠. 아까 봤듯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재작년에도 나오고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거 보면 연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포 골격, 그 다음에 구조, 표적화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19년도에 연적 문제 나왔는데 또 연적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연적 문제 나올 때 그냥 단순하게 연접에 대해서 묻기에는 너무 문제가 단순해서 그런지 이 유동성과 연계해서 또 문제를 냈습니다. 유동성을 억제해줘서 그러니까 유동성이 항상 막지질이라든가 막단백질에서 유동성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 유동성이 없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복합체를 형성하는 막단백질 같은 경우는 유동적이지 못한데, 어떤 수송의 한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제한하는 연접이 밀착 연접이라는 거. 이거 연계해서 문제가 또 출제가 됐으니까 챕터 간 상호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원액 같은 경우는 뭐 단순하게 이제 실험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이것도 쭉 보면 되고, 이제 효소 파트의 경우에 있어서도 주로 이 억제제, 이 KM, VMAX 뭐 이런 반응 속도, 그리고 억제제 처리했을 때, 저해제 처리했을 때 어떻게 됐느냐 이런 내용이 나왔다가 조절 파트에서 또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알로스테릭 조절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활성 형태, 비활성 형태는 예전에 헤모글로빈 가지고 출제가 한번 된 적은 있었어요. 호흡기 연계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이 효소 자체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골고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잘 이해를 해줄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만약에 또 나온다면 여기에서 한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요 개념들 KN, VMAX 이런 개념들, 촉매 효율 이것들은 잘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고,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이것도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세포 파트는 이제 골고루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예전에 그 객관식일 때 2차 시험으로 서술형을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었는데, 그때 PFK-1이 나왔었는데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포업에서 오랜만에 나오는데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PFK-1 그래프 관련돼서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제 PFK-1은 ATP를 기질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ATP가 억제제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그래프 다루면서 ATP가 이 효소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호르몬에 의해서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해서 PFK-1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도 같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연계해서 보고요.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는 PFK-1 정도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TCA 회로, 산화적, 그 다음에 전자전달계, 화학산 골고루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TCA 회로 같은 경우는 관련된 그 중간산물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둬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정의 역과정이 또 그 켈빈 회로 과정에 해당하니까. 그리고 TCA 회로 같은 경우는 뭐 그 중간산물들이 여러 분야에서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PEP는 옥살로 아세트산하고 짝지어 생각하면 되고, 말산은 피루부산하고 짝지어 생각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짝지어 생각하면 문제를 또 쉽게 풀 수가 있는데, 당연히 회로 중간산물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삼투, 이거는 자주 출제가 돼서, 요게 이제 더 이상 낼 만한 게 없으니까 세포 파트에서 좀 문제가 잘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뭐 발효와 관련돼서는 뭐 실험적인 내용이니까 실험 해석할 수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 파트. 광합성 파트는 종종 나오죠. 자, 그래서 뭐 명반응, 전자전달계죠. 생각하면 되고, 그 전자전달계 할 때는 순환적하고 비순환적, 요 비교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광호흡과 관련된 문제를 내면서 순환적 전자흐름을 갖는 이유, 이런 게 나왔어요. 시포의 경우에 있어서는 엽육세포하고 유관속조세포에서 모두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유관속조세포에서는 켈빈회로가 주로 일어나고, 엽육세포에서는 명반응이 일어나죠. 근데 유관속조세포에서는 켈빈회로가 있기 때문에 산소가 있으면 루비스코가 저해되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명반응이 일어나야 되니까 관계 2가 없어야 돼요. 관계 1만 있어야 되죠. 그 내용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전자 흐름하고 또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광호흡 주로 이제 나왔었고, 그다음에 환경과의 관련성 하면서 양자수율 문제가 한동안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CO2라든가 온도라든가 빛과 관련된 환경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나왔었습니다. 이 정도 하고, 이건 나중에 식물학에서의 저해하고 또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호전달 관련돼서는 뭐, 예를 들어서, 신호전달 관련된 예를 들어서 EGF 가지고서 문제가 예전에 객관식일 때 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주관식일 때, 그러니까 서술형일 때 한 번 정도 나왔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용체와 2차 신호전달, 이 수용체 종류, 세 종류는 당연히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호전달 과정에서 증폭하는 과정에서 2차 신호전달자와 맥케이 캐스케이드가 관련되어 있다. 얘네들이 관여한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특히 2차 신호전달자, 여기에서 요 IP3는 동물생리 파트에서 자주 나오죠. 그래서 또 발생해서 나오고요. 그래서 IP3 하면 ER, 칼슘 수성체,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좀 더 집중해서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나왔던 부분에서 또 나오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나오긴 하겠지만, 딱 봤을 때, 이 부분은 한동안 안 나왔으니까 나올 법한데? 라는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분석을 했고, 관련된 기출문제들은 다 또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진도는 단원별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에 다음 챕터로 넘어와서 또 단원별 문제 풀고, 기출문제 푸는 형식으로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질문들 하고요. 질문 안 하고 그냥 뭐 나중에 이론 내용 내가 찾아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뭐 시간적인 면에서도 좀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뭐 모를 때 그때그때 알면 또 까먹지 않으니까 그때그때 물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론 내용, 주로 이제 우리 문풀을 다루면서 이론 내용 쭉 정리한다고 생각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생물을 배우는데 이 생물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는 가설 유도과학으로 이제 보통 그 관련된 그 이론들을 나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가설 유도과학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용어 자체가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이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잠정적 결론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왔고 또 변인 통제에 대한 문제도 교과론하고 연계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그런 용어 같은 것도 알아둬야 되고요. 여러분 이제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야 실험 문제가 나왔을 때 실험 문제 해석이 용이하니까 간단하게 기본적인 거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문제에서 보면 A가 T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현상을 관찰을 했대요. 항상 관찰을 한 다음에 가설을, 자기가 알고 있는 이론 내용을 가지고서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잠정적인 결론이죠. 그리고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는 검증을 통해서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 결과가 바로 가설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검증을 할 때는 항상 대조군 실험을 해야 되니까 대조군과 실험군을 항상 비교를 해줘야 돼요. 대조군을 찾는 것도 빠르게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물질 A라는 애가 있는데 관찰을 했더니 T세포가 증식을 하더라 라는 걸 관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알고 있는 지식을 딱 동원을 해봤더니 T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애가 인터루킨 2라는 것을 알았어요. 인터루킨 2, 12, 4, 5는 면역학에서 또 다 다루죠. 그때 이제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는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거니까 연결을 하려면 얘가 아마도 인터루킨 2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음성대조군이라고 하면 인터루킨 2를, 그러니까 A를 처리하지 않은 것이 음성대조군, A를 처리한 것이 실험군에 해당하는데 여기에서 양성대조군이라고 해서 이제 실험의 정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터루킨 2를 증가시키는 게 이미 밝혀진 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물질 B라는 애가 얘를 증가시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B를 처리하면 얘는 양성대조군에 해당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문제, 실험 방법이라든가 문제의 내용을 통해서 가설을 찾으면 그 가설이 바로 이제 검증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이기 때문에 실험 결과가 바로 이제 이 가설에서 보고자 하는 결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인터루킨2의 발현량, 이 Y축 값이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임과 동시에 종속되죠. 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속 변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Y축 값을 보면 가설을 알 수도 있고, 문제상에서도 우리가 가설을 추측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쭉 보도록 해봅시다. 자, 가설 유도과학이고요. 가설이라는 것은 잠정적 결론에 해당합니다. 요걸 물어봤어요. 검증 가능해야 되고요. 검증 가능한 잠정적 결론. 그래서 이런 용어 같은 것들도 중간중간에 물어보니까 체크는 잘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지금 가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음성대조군에 해당하고요. A가 없으니까. B의 경우는 이제 양성대조군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이니까 당연히 얘는 인터루킨2가 증가해야 돼. 만약에 증가하지 않으면 실험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성대조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험의 정확성을 판단할 수가 있다. 물어볼 수 있죠. 이제 양성대조군은 왜 처리하니? 그 이유를 쓰시오. 그럼 실험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또는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 답해주면 되고요. 이런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것 정확하게 하나하나 일일이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한 번 정도 체크하고 다음에 한 번 또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처리한 것은, A를 처리했으니까 이제 대조군이 실험군에다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실험군에서 A를 처리한 것이 조작변인에 해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발현량을 조사했다. 그러면 이 발현량, 얘가 A 처리하느냐, B 처리하느냐, 또는 처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실험 결과는 종속변인에 해당합니다. 자, 얘가 실험 결과고요. 이 실험 결과는 종속변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종속변인을 통해서 이제 가설을 유추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독립변인이라고 하면은 뭐 A를 처리한다라든가 그러니까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독립변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배양 조건이라든가 A를 처리하는 거, B 처리하는 거, 처리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독립변인에 해당하고 그 중에서 하나만 우리가 처리를 하면서 그 처리한 것이 조작변인에 해당하고 그렇게 하나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이 변인을 통제하는 것이고 그런 용어들을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나 뒤에서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답안지 줬죠? 거기에 별 표시로 정리해 놨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물질 B처럼 물질 A가 증가하는 것이니까 물질 A는 인터루킨 2를 증가시킨 것이 이제 검증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성 방법 한번 체크를 해보면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이외의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는 변인 통제. 그 다음에 종속 변인을, 위실험에서 종속 변인을 쓰면 인터루킨 2의 발현량, 이 종속 변인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에 설정한 가설은 A가 2의 발현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발현량을 증가시켜서 T세포의 증식을 촉진할 것이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두 번째나 세 번째,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 해석을 할 때 가설을 찾고 보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면 대조군과 비교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 앞에서 쭉 다뤘죠? 그런 것들을 체크를 좀 할 필요는 있고요.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2번 한번 봅시다. 물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생리학적으로 우리 몸에 생물학적인 그 영향을 줄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물 분자는 극성 분자를 나타내게 된다. 극성을 띠게 되는 이유는 분자 내에서 공결합이 형성되는데 각 원자 간에 그 전자 친화도, 전기 음성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내용 봅시다. 자, 극성을 띄는 이유는 분자 내에 공유결합이 형성될 때, 공유결합이 일어날 때 극성이 형성된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극성이 형성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전기 음성도 차이 때문에. 자, 기본적인 전기 음성도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되죠. 자, 고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는 딱 4개죠. 고분자는 이제 단백질, 지질, 핵산, 그다음에 탄수화물. 그죠? 그래서 산소가 있고요. 질소가 있고, 그 다음에 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수소. 요 4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질소로 갖는 거는 핵산하고 단백질이 질소로 갖는 것이고, 탄수화물 그리고 지질은 요 3개, 탄소, 수소, 산소로만 구성되어 있죠. 전기 음성도 차이를 보면 산소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탄소. 그래서 얘네들 원자 간에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극성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물학에서는 화학에서하고 달리 표현을 하죠. 탄소하고 수소 간에 공유결합이 일어날 때는 극성이 없다라고. 워낙
전기음성도 차이가 작으니까 극성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무시할 수준으로 보는 겁니다. 생물학에서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극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나머지 애들하고는 다 극성이 있죠. 그래서 탄소와 질소간에도 극성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물이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극성을 띠는 애들끼리 또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수소가 관여를 하면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극성 분자 때문에 수소결합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극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극성을 띠는 물질들에 대해서 좋은 용매로 사용될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좋은 용매로 사용된다라는 얘기는 극성을 띠는 물질에 대해서 좋은 용매로 사용된다라는 얘기고요. 소성인 물질에 대해서는 좋은 용매로 사용되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수소결합. 수소결합은 서로 다른 물 분자 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극성은 분자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얘는 서로 다른 물 분자 간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수소결합이 있기 때문에, 물 분자에서 수소결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수소결합은 약합니다. 가장 강한 결합은 고온결합이에요. 그리고 비고온결합에 해당하는 소성결합, 수소결합, 그 다음에 이온결합은 다 약합니다. 그런데 이 물 분자 하나당 4개의 수소결합이 4개 물 분자 하나당 4개 수소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소결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 분자 내에 있는 수소결합이 많다 보니까 강하게 물 분자들을 잡아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물 분자를 끊어서 기체로 만들 때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높은 기열이 필요한 것이고, 서로가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표면 장력도 크고요. 그리고 얼음이 되면 수소결합 간의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다 보니까 오히려 4도씨인 액체보다 고체인 얼음에서 밀도가 더 낮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예전에 이제 그 생태학과 관련돼서 문제로 출제가 됐었죠. 자, 그럼 높은 기화율이 우리 생물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느냐? 체온 조절이 가능하게 해주죠. 자, 이때 체온 조절할 때는 체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온이 올라갔을 때 물이 기화하면서 그 체온을 떨어뜨리니까 체온 조절이 가능한 것이고, 표면 장력 같은 경우는 우리 물수송, 식물에서의 물수송이죠. 그때 표면 장력이 관여하는데, 이 표면 장력 말고 이 물관을 통한 물수송에 관여하는 것은 응집력이 있죠.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면 응집력 또 관여하고요. 그 다음에 증산작용. 그래서 증산, 응집력, 표면 장력 메커니즘에 의해서 물관을 통한 물수송이 일어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이제 증산작용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죠. 그래서 수분 포텐셜이 떨어지면서 잎으로, 줄기에서 잎으로, 또 뿌리에서 줄기로, 토양에서 뿌리로 가는 것이니까 수분 포텐셜이, 그러니까 압력이 낮아지면서 물수송이 일어나니까 물관에서는 음압에 의해서 물수송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체관에서는 양압에 의해서 그 양분들이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4도씨 최대 밀도, 이건 이제 생태학하고 연계해서 생각할 수가 있죠. 수중, 생태계. 걔가 겨울철에도 유지될 수가 있죠. 위쪽에 이제 얼음이 있으니까 용승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아래쪽에는 4도씨에 안정된 그 상태로 물이 존재하게 되니까 수중 생물들이 얼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작성 방법에 따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ABC는 생물학적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써보면 체온 조절, 그 다음에 수중 생태계, 그 다음에 물수송이니까 ACB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물이 극성물질에 대해서 좋은 용매로 사용되는 이유를 열역학 제2법칙. 열역학 제2법칙이라는 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생체 내에서는 실제로 생체 내에 있는 분자들은 당연히 극성, 친수성 분자들은 물 분자가 항상 이제 결합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개념만 잡도록 합시다. 자, 이제 substrate라는 기질이 있고요. 여기 이제 효소, 활성 부위가 이렇게 있으면 개념만 익히는 걸로 합시다. 여기 이제 엔자임 이렇게 있으면 물 분자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효소와 수소 간에, 효소와 기질 간에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결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결합 부위에서는 보통은 비공유 결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촉매 활성 부위에서의 메커니즘 이제 볼 때 경우에 따라서는 공유 결합이 일어나지만 일반적으로는 비공유 결합입니다. 일시적인 공유 결합도 일어날 수 있지만 비공유 결합. 자, 그러면 이곳에 있던 물 분자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니까 바깥쪽에만 이렇게 여기에만 이제 물 분자가 있게 되고요. 물 분자가 많아져요. 그럼 무질서도가 증가했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면 자발적 반응이 일어나게 되니까 좋은 용매로 사용될 수가 있다. 좋은 용매로 사용되려면 지금 물 분자가 결합을 해야 되니까 극성 분자 또는 친수성 분자에 대해서 좋은 용매로 사용될 수가 있다. 무질서도가. 자, 요 정도로 하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개념만 잡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 다 배웠던 내용 한번 상기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시다. 자, 이제 기본적인 얘기들은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화 되는 부분들,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문제화 되는 부분. 대표적인 게 pKa 관련된 얘기. 자, pH에 변화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완충력이다 라고 했고요. 아세트산의 경우 이런 애들을 농도를 첨가하면서 적정 곡선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적정 곡선 하면은 여기는 pH예요. 그죠? 이제 pH의 변화 양상을 이렇게 나타내고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완충력까지 같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산성 조건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분자의 모든 분자의 이제 수소 결합이 수소 이온이 최대한 다 결합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죠. 자, 그러다 이제 NaOH를 처리하면 수소 이온을 점점 잃게 되니까 이 Y축에서 pH는 점점 증가하는, 감소했다가 이제 증가하는 양상으로 변하게 되는데, NaOH를 일정하게 계속해서 처리하는데도 pH의 변화폭이 가장 적을 때, 그때가 pKa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완충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완충 지대가 형성되는 pH가 만약에 7 정도다 그러면 얘는 완충액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고, 7 근처가 아니면 뭐 4나 얘처럼 4.76이라고 한다면 pH 7일 때는 요 정도니까 변화폭이 크죠. 그래서 완충액으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뭐 한번 요 얘기 나왔으니까 요거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완충 능력은 pH의 변화를 최대한 감소시키는 것. 그래서 pH의 변화를 최대한 감소시킬수록 그에 따라서 고분자 구조가 안정화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완충제가 우리 몸 안에서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바로 이 지점이 완충 능력이 가장 최대일 때, pH의 변화가 적으니까 최대일 때. 자, 그럼 이 최대일 때가 바로 pKa이고요. 최대일 때 이 농도부터 얘기해 봅시다. 산의 농도와 염기의 농도, 얘가 같을 때, 그냥 같은 걸로 하도록 합시다. 다시 말하면 이때가 바로 이때의 pH를 우리가 pKa라고 한다. 이렇게 했었죠. 자, 복습 겸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HA라는 것은 이제 수소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A-H 플러스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H가 결합하고 있다. 얘는 주변에다가 수소이온을 제공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산.
얘는 수소이온과 결합을 해서 HA가 되면 주변 수용액의 수소이온 농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염기로 작용을 하는 애입니다. 산염기 헷갈리지 않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해리가 됐다가 결합을 할 수도 있는데, 이 KA라는 것은 해리상수죠. 그래서 KA라는 건 해리상수니까 해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타낸 값입니다. 이것도 한번 딱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게 이제 이 식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이제 두 번이나 또 이 등식 자체를 물어본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또 식을 외운 상태에서 풀도록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얼마나 해리가 됐는지를 나타내는 상수이기 때문에 분모에다가 산을 쓰고요. 분자에다가는 해리된 상태인 염기의 농도와 H 플러스의 농도를 같이 곱해줘야 돼요. 여기 이제 로그 값을 붙이는 것이죠. 자, 우리가 pH는 수소이온 농도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붙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로그, 그리고 상용 로그이니까 밑은 10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H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10을 붙였을 때 P를 그냥 pH라고 표현하듯이 KA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10을 붙이면 그냥 P를 붙여서 pKa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H 플러스 곱하기니까 빼서 로그, 원래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인데 마이너스를 포함해서 이 전체가 pH죠. pH.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로그를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HA A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pH는 pKa고요. 그 다음에 얘 좌변으로 옮겨서 pKa하고 같이 만든 셈이니까 이번에는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HA A 마이너스. 자, 분모가 산이고 분자가 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pH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얘는 수용액의 pH고요. 이건 측정 가능하죠. pH 미터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특정 분자의 고유값인 pKa는 어떻게 구하느냐? 얘를 1대1로 만들게 되면 여기가 1이 되면 로그 10 1이니까 얘가 0이 돼 버려서 산과 염기가 1대1일 때 수용액의 pH를 재면 그 pH 값이 pKa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분자의 고유 특성. 원래 얘는 혼자 있을 때 얘는 고유 특성이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pKa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변에 다른 원자나 분자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죠. 그게 효소의 활성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나중에 이제 효소 활성부에서 메커니즘도 문제로 출제됐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합시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루면 돼요.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1일 때, 얘가 1대1일 때 완충 능력이 가장 좋을 때다. 그래서 바로 이때 완충 능력이 가장 좋을 때가 pH와 pKa 값이 같을 때. 이 개념은 잘 이해를 해야 PI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또 식을 쓰라는 문제는 나오진 않지만 뭐 응용을 해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기본 개념. 이것만 착각하지 않으면 되죠. 자,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죠. 자, 문제에서 보면 등식 쓰라고 했으니까 저거 써주면 되고요.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1대1인 곳이 바로 완충 지대에서 기울기 값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때. 그러니까 당연히 B고요. 요거 순서인지 요거 잘못되어 있죠. 이게 잘못 들어갔어요. 원래는 문제를 이거인 곳과 pKa 값을 갖는 곳을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내려고 했는데 말장난 같아서 귀찮게
두 번 쓰게 하기 싫어가지고 지웠는데 요거는 안 지웠네요. B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세트산이 혈액 내에서 완충용액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아세트산 아까 pH 4.76이라고 했고요. 혈액의 경우에 있어서는 얘는 대략 pH가 7.2에서 7.4 정도 돼요. 그래서 아세트산 용액은 pH 4.76이기 때문에 완충작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완충제가 HCO3-가 대표적이고 나머지 뭐 단백질들도 수소연을 주고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완충제로는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요. 자, 지금 pH가 pKa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B 값은 몇이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요 pH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4.76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냥 단순하게 pKa 따로 pH 따로 하면 여기다 보통 여기다 4.76 쓰니까 이게 왜 4.76이지 이렇게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Y 값이에요. 그죠? pH는 pKa니까.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 한번 봅시다.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어떤 게 결합돼서 중합에 관여하느냐가 문제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는 뭐 번역 과정에서 번역이 일어날 때 tRNA가 아미노산과 결합을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아미노아시드 tRNA가 되죠. 그 과정에서 ATP가 사용되잖아요. 그걸 직접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중합체를 형성할 때 단량체에 어떤 애들이 결합해서 이 중합체 형성이 되느냐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알아두도록 하죠. 그래서 녹말 형성할 때는 글루코즈에 ADP가 붙고 설탕 형성할 때는 UDP가 관여를 하죠. 그런 거 나중에 우리 그 광합성 할 때 그것도 또 다룰 거예요. 그것도 예전에 이제 또 문제로도 출제가 됐었으니까. 이런 물질들을 물어보는 일이 종종 있어서 그런 거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중합체들 하면은 뭐, 우리가 이제 중합체하고 고분자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고분자 하면은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지질이에요. 근데 중합체라고 하는 것은 단량체들의 공결합으로 거대한 고분자가 형성된 것이니까 지질은 빼야 됩니다. 지질은 고분자이지만, 즉 거대 분자이지만 중합체는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중합체, 단량체들의 반복적인 축합 반응을 통해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지질을 뺀 나머지 고분자가 이러한 양상으로 중합이 된다. 그러면 이제 중합 과정 A와 B에 의해서 중합이 되는 고분자는 어떤 것이냐, 그걸 체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결론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 정리해 놓은 거. 자, 다당류는 중합체고 단당류는 단량체에 해당하죠. 얘네들 다 공유결합을 통해서 중합체가 됩니다. 그래서 5글리코시드 결합에 의해서 다당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핵산은 뉴클레오티드가 인산이 에스테르 결합을 통해서 형성하는 것이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펩티드 결합을 통해서 형성을 하는데, 이러한 공유결합을 통해서 형성을 하는데, 글루코즈가 N-1개로 구성된 글리코겐이 있다고 할 때 글루코즈가 이 중합체 형성에 관여할 때는 UDP가 결합된 상태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UDP가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즉 단량체에 있는 물질이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핵산이 형성될 때도 보면 뉴클레오티드가 가는데, 이때 뉴클레오티드 단량체에 5번 탄소에 있는 인산기 3개 중에 2개가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PPI. 얘는 다시 또 분해가 돼서 PI가 되죠. 이제 PPI는 피로인산이고 PI는 무기인산이죠. 얘가 다시 또 분해돼서 PI가 되니까 뭐 PPI, 피로인산 써도 되고 무기인산 2개 이렇게 해도 되죠. 얘는 어디에서 유래했느냐? 바로 단량체에서 유래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이 될 때, 이건 이제 그 번역 과정에서 리보솜의 큰 소단위치에서 일어나는 거 생각하면 되죠. E 사이트, P 사이트, A 사이트가 있는데, P 사이트에 있는 폴리펩티드가 tRNA로부터 떨어지고 A 사이트에 있는 아미노산과 결합하고, P 사이트에 있는 tRNA는 E 사이트로 갔다가 방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tRNA가 떨어져 나오는데, 이 tRNA는 어떤 것이냐? 이 tRNA이죠. 그러니까 단량체에 결합되어 있던 것이 떨어지는 것은 다당류 핵산이 만들어질 때고,
이미 기존에 있던 중합체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은 단백질이 형성될 때. 그러니까 이 3번의 경우는 얘가 물질 중합체에서 떨어진 이게 중합과정 A네요. 이거는 중합과정 A고요. 얘는 중합과정 B. 얘도 중합과정 B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중합이 될 때는 탈수 축합 반응에 의해서 단량체가 될 때는 물이 첨가되는 가수 분해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또 하나의 고분자가 이제 중성지방. 이 중성지방은 그리세롤과 지방산이 결합한 형태들이 뭉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합한 형태들이 뭉쳐서 고분자를 형성했으니까 우리가 중합체라고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중성지방 고분자에서 공유결합이 일어납니다. 즉 글리세롤과 지방산끼리 공유결합이 일어나는데 그 공유결합이 에스테르 결합이고요. 이 에스테르 결합을 하는 애는 누구? 진핵생물 그리고 진정세균. 하지만 고세균은 에테르 결합을 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야 그 진화분류에서 개통수 개통수에서의 유형관계를 통해 그러니까 유형관계를 통해서 이제 개통수 작성하는 것을 이제 푸는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러한 그 특징적 진핵, 진정세균, 고세균 특징 비교해서 개통수 만든 다음에 고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펩티도 글리칸이라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자, 요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뭐 기본적인 얘기들 했으니까 여기 이제 문제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아이고 이게 올라갔네. 자,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틴, 이 단백질 형성할 때는 중합과정 A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핵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당류 형성할 때는 B. 그래서 지금 단백질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기존에 있던 중합체가 떨어져 나오는 것이고요. 핵산이나 다당류 형성할 때는 유입되는 단량체가 떨어져 나오는 것.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펩티드 합성은 A 통해서 일어나고 이때 7번에 해당하는 물질은 tRNA. 글리코겐 합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UDP였죠? 그 다음에 핵산 합성에서는 무기인산 2개 또는 피로인산 하나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지. 자, 넘어갑시다. 아까 말로 표현했는데 좀 더 정확히 하면 여기 인산기 여기에서 얘가 딱 끊어지면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P 사이트 얘는 A 사이트 아까 말로만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요 정도 뒷내용하고 이제 연계해서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펩티드 결합에 ATP 필요하나요? GTP나 ATP 필요하지 않죠? 이때 관리하는 효소는 세균의 경우는 23S rRNA, 그 다음에 진액의 경우는 28S rRNA, 그죠? 그런 것도 이제 보면서 뒷내용이 생각나면 같이 계속 머릿속에서 한 번 정도 더 신경 써서 상기시키면 그만큼 더 오래 기억에 남고 연계해서 또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만 공부하지 말고 뒷내용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세요.
자,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생물체 다당류 구조를 일부만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제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얘는 이제 포도당이고, 자, 포도당이 동일한 지금 요 6번 탄소 기준으로 반대쪽에 있으면 알파형이죠. OH가 반대쪽, 1번 탄소의 OH가 반대쪽에 있으면 알파형. 4번 탄소는 알파형이든 베타형이든 다 6번 탄소와 반대쪽에 있지만 1번 탄소의 경우에서는 알파형이 6번 탄소와 반대쪽, 베타형은 6번 탄소와 같은 쪽. 6번 탄소와 OH가 같은 쪽에 있기 때문에 결합을 하게 되면 얘네들 위치가 바뀌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알파 일사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알파 1번 탄소와 알파 4번 탄소.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4번, 5번, 6번이죠. 그래서 1번과 4번에게 결합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 1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의 경우에 있어서는 베타죠. 그래서 베타 1번과 4번. 그래서 베타 1사 결합. 베타 1사 결합은 구조적 다당류 형성하는 데 관여하죠. 그러니까 녹말. 그래서 녹말 하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아밀로스 얘기 나왔으니까 아밀로스 해당하고요. 아밀로펙틴이라는 것은 가지 구조. 그래서 글리코겐하고 유사합니다. 대신 이제 글리코겐이 좀 더 가지가 촘촘하게 박혀 있는 상태. 자, 글리코겐의 경우에 있어서는 알파 1사 결합. 그 다음에 베타 16 결합.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고, 얘는 글리코겐. 그리고 아밀로펙틴도 이런 양상, 가지 구조 양상이고요. 자, 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이고. 미쳤나봐. 알파 1사가 아밀로스죠? 미안해요. 아밀로스죠? 이렇게 연결해야죠. 그 다음에 다가 셀룰로스죠? 구조적 다당류니까. 셀룰로스. 얘는 이제 직선형이죠. 직선 구조. 얘는 나선 구조. 자,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에서 이제 키틴이라고 했죠. 자, 그럼 키틴을 구성한 단량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도 외워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세틸기가 질소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N-아세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우리가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 지금 6번 탄소 OH가 서로 같은 쪽에 있죠. 베타형입니다. 그래서 베타 1사 결합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N-아세틸 글루코사민은 펩티도글리칸을 구성하는 두 종류의 단당류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펩티도글리칸은 N-아세틸 글루코사민에다가 N-아세틸 뮤라믹 액시드 이렇게 두 개로 형성되어 있고 예전에 출제됐던 게 N-아세틸 뮤라믹 액시드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펩티도글리칸에 구성하는 단당류는 얘와 가로해 놓고 무엇이다. 그래서 넣는 게 문제로 출제가 됐었으니까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구조를 봤을 때도 다 똑같아요. 나머지 세 개는. 근데 얘만 툭 2번 탄소에 이런 식으로 좀 많은 게 붙어 있으니까 얘가 키틴 구성한 단량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어떤 단량체다라는 거.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럼 작성 방법에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물에서 저장성 다당류를 저장하는 대표적인 두 저장세포. 저장성 다당류 하면은 동물의 경우는 글리코겐이죠. 글리코겐은 간과 근육세포에서 저장을 하죠. 간에서는 주로 혈당 조절. 물론 간에서도 ATP 만드는데 글리코겐을 이용할 수 있지만 글리코겐이 분해해서 포도당 생성하고 포도당으로 ATP 만들 수 있지만 주 목적은
혈당 조절. 그리고 근육에서는 자기 혼자 다 쓰죠. 근육은 혈당 조절을 못 합니다. 자기 혼자 다 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ATP 생성이 주목적이에요. 그러면 왜 근육이 혈당 조절에 참여하지 못할까? 일단 근육세포에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없고요. 글루카곤이 혈당량을 높이는 데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 글루카곤이라는 이자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는 간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간이 이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에서는 포도당을 세포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지만 근육은 내보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만들어진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 그냥 얘기해야겠다. 글리코겐으로부터 분해가 되면 한 분자 여기서 얘기할 거 지금 얘기할게요. 자, 글리코겐 이런 식으로 말로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또 이러고 있네. 이러다가 시간을 까먹으니까 진도 느려져가지고 보강합시다 이럴 것 같은데. 자, 작년에 보강을 했더라고요. 8주차부터 했던데. 절반을 하겠네. 이론 과정까지는 거의 보강을 좀 많이 줄였는데 몸풀 때는 보강을 해야 될 가능성이 크죠. 여러분들 이제 환원당, 비환원당은 개념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카르보닐기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제 알데히드기하고 케톤기가 그 카르보닐기에 해당하는데 지금 여기는 그 카르보닐기 중에 알데히드기가 있습니다. 이 알데히드기가 노출되어 있을 때는 환원제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죠. 케톤기도 알데히드기로 전환된 다음에 환원제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얘가 지금 이 글리코시드 결합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 상태로는 환원제로 작용할 수가 없어요. 1번 탄소가 이 알데히드기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4번 탄소는 알데히드기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환원제로 작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비환원 말단이라고 하고, 이 끝쪽은 여기가 만약에 끝쪽이라고 한다면 1번 탄소 노출돼 있어서 이게 끊어지면서 알데히드기 노출되면 환원제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환원 말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왼쪽 부분이 4번 탄소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비환원 말단. 그리고 여기가 환원 말단.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비환원 말단에서 포도당이 여기에서 포도당이 하나 뚝 떨어져 나오면 이 포도당은 1번 탄소, 1번 탄소의 인상기를 붙여서 떨어뜨려 줍니다. 떨어뜨려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관여하는 효소는 이제 인상기를 붙여서 분리시킨다, 분해를 한다 해서 이게 우리가 글리코겐 포스포릴라제, 즉 가인산 분해 효소라고 하죠. 가인산, 이따가 이제 우리 그 뒷부분에 효소 관련된 얘기 나오니까 정리해 놓은 거 보도록 해봅시다. 일단 글리코겐 가인산 분해 효소에 의해서 1번 탄소의 인상기가 뚝 떨어져 나오면 얘는 세포질에서 6번 탄소로 옮기게 되고요. 그럼 이 인상기가 있기 때문에 세포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상기를 뗄 수가 있죠. 간에서는. 간에 어디에 있는 효소가 인상기를 이렇게 떼내는 거예요? SER, 막에 있는 포스파타제가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떼어내게 되면 세포 바깥으로 유출될 수가 있으니까 간은 이러한 글루코스 6포스파타제, SER 막에 있는 글루코스 6포스파타제라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참여를 할 수가 있지만 근육세포에서는 요 효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떨어져 나가지 못하니까 포도당이 세포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뒤에서 또 다룰 겁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과 관련된 효소를 물어보면 이제 SER 막에 있는 글루코스 6포스파타제 요거를 대답해 주면 되는 거죠. 원래는 간단하게 말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 썼네요. 갑자기 이제 뒤에 내용하고 이제 연계해서 생각이 나면 간단히 말로 하는데 하다 보니 비완원 말단 연계해서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본 것처럼 포도당을 하나하나 떼요. 하나하나 떼다 보니까 여기에서만 하나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가지 구조가 많을수록 더 많은,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포도당이 떨어지는 것이고, 아밀로스의 경우는 가지 구조가 없으니까 더 적게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밀로펙틴과 글리코겐을 비교한다면 글리코겐이 더 촘촘하게 가지 구조가 있으니까 비완원 말단이 더 많으니까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포도당을 생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간세포 혈당 조절, 근육세포 ATP 생성에 관여한다. 자, 그 다음에 라는, 즉 글리코겐은 아밀로스보다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절단 부위 제시해서 이유를 설명하라. 그럼 절단 부위 하면 비환원 말단이라는 표현을 써줘야 되겠죠. 자, 분해 요소에 의해서 비환원 말단 부위가 잘리는데 비환원 말단 부위가 글리코겐에 더 많기 때문에 빠르게 포도당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 요거 보면 뭐 아까 순서대로 가나다라 쓴 거 나와 있고요. 자, 글리코겐 합성 요소부터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글리코겐 합성 요소는 그냥 기질, 글리코겐 해놓고 합성 요소, 신세이즈와 신서세이즈가 있습니다. 신서세이즈는 ATP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신세이즈는 ATP를 필요하지 않죠. 어쨌든 둘 다 합성 요소고요. 자, 분해 요소 하면 세포질에 있는 게 글리코겐, 포스포릴라아제. 글리코겐에다가 인산기를 붙여서 떨어뜨리는 건데 어디에다가 1번 탄소에.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는 1번 탄소에 인산기가 붙고 그 다음에 인산기가 6번 탄소로 옮겨간 다음에 간에서는 절단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글리코겐 분해하는 것은 리소좀에도 있죠. 그래서 세포질에 있는 글리코겐이 리소좀에 들어가서 리소좀 내에 있는 글리코시다제에 의해서 절단을 하게 되면 포도당이 나오는데 이때는 그냥 절단을 하는 것이니까 인산기를 첨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세이즈는 합성 요소고요. 포스파타제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얘는 인산기를 붙여서 분해하는 효소예요. 가인산 분해 요소. 그래서 이제 효소 이름 보면 보통 그 기능 관련해서 이름을 붙이고 그 앞에다가 기질을 써서 표현을 합니다. 효소 이름도 물어볼 수 있는 게 예전에 그 적혈구 내에서 작용하는 탄산 무수화 요소 있죠. 그런 효소 이름들 물어봤으니까 기본적인 것만 알아두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자, 요 정도로 하고요. 자, 그리고 요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하는 이유. 포도당으로 저장하면 합성하고 분해하고 이 과정이 없어도 되는데 굳이 글리코겐으로 저장하는 이유는 세포 내부에 포도당의 삼수 농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죠. 포도당의 삼수 농도를 낮게 유지하니까 세포 바깥으로부터 세포 안으로 계속해서 포도당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들어올 때 일반적으로 글루티1을 이용합니다. 일반 세포는. 글루티 수용체 체크 한번 할까요? 글루티1, 2, 3, 4, 5 있죠? 글루티1은 모든 세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체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일 때는 혈액에서 포도당이 가다가 조직액 나와서 들어올 때는 글루티1을 이용하죠. 글루티2는 KM 값이 커요. 즉 친화도가 글루티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많을 때 활성을 가지니까 식사 후에 글루티2가 활성같죠. 그러니까 식사 후에 작용하는 세포 하면 소화기에 관련된 세포, 소장상 비세포, 간세포, 이자세포 얘네들이 글루티2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글루티3는 뇌세포, 글루티4는 지방세포하고 근육이 가지고 있어서 인슐린 작용에 의해서 그 막사비비 글루티4가 일어나면 근육과 지방세포가 많이
포도당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혈당 수치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고, 글루티5는 과당에 대한 수송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포 내부로 포도당이 들어올 때는 촉진 확산이에요. 글루티 수송체는 촉진 확산에 관여하는 수동 수송체입니다. 걔네들 능동 아니에요? 뭐 2차, 뭐 1차 이런 거 아닙니다. 수동이에요. 글루티 수송체는. 그러니까 세포 내부로 포도당이 들어올 때는 촉진 확산이기 때문에 농도 구배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농도 구배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들어온 포도당을 다른 형태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리코겐 형태로 바꿔주면 포도당 수치가 떨어지죠. 또 어떤 형태로 바꾸죠? 인상기를 붙여도 돼요. 우리는 글리코겐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들어온 애들은 인상기가 붙습니다. 그럼 인상기를 붙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똑같아요. 그리고 그게 문제로 출제가 됐죠. 인상기를 왜 붙일까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요거 그대로 써주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헤모글로빈도 마찬가지잖아요. 산소 분압을 낮게 유지하는 게 헤모글로빈의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압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의 분압이라는 건 혈액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헤모글로빈이 없다. 그러면 폐포에서 들어온 산소가 혈장에 녹고 분압이 세포와 혈액의 분압이 동일하게 되면 더 이상 기체 교환이 일어나지 않지만 헤모글로빈이 있으면 산소가 헤모글로빈에 결합을 하게 되니까 분압이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돼서 폐포로부터 계속 혈액으로 산소가 들어올 수가 있죠. 원리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 하더라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뭔가 붙었다? 그럼 완전 다른 물질을 취급을 하는 거니까 농도 구배를 유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낮게 유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유입이 용이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터진 방지인데 삼투 농도를 낮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삼투 농도, 삼투압 또는 삼투 농도라고 했는데 이 삼투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입자 수입니다. 수에 의해 결정이에요. 자, 100개의 포도당이 그대로 있으면은 삼투 농도는 100만큼 높아요. 그런데 100개의 포도당을 하나의 글리코겐으로 만들게 되면 얘는 입자가 하나가 되죠. 삼투 농도가 떨어져요. 그럼 삼투 농도가 떨어진다. 즉 삼투압이 낮으면 물이 세포 바깥에서 유입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세포 터짐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포도당으로 갖고 있게 되면 삼투압이 커지니까 세포 바깥에서 안으로 물이 유입되면서 세포의 용혈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글리코겐으로 저장하는 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인산기가 포도당에 결합하는 이점 얘기를 할 때는 세포 터진 방지는 쓰면 안 되겠죠. 인산기 하나 붙였다고 해서 삼투 농도의 차이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입자수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기출된 문제에서는 요거는 빼고 유입과 관련된 얘기를 써주는 거고요. 글리코겐 얘기할 때 이점을 써라 그러면 만약에 이점을 2개를 써라. 그러면 유입 용이하게 해주고 삼투압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용혈 현상을 억제한다. 방지한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글리코겐, 녹말, 셀룰로스 이런 애들은 한 종류의 단당류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두 종류의 단당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펩티도글리칸하고 아가라는 게 있죠. 아가는 조류. 여러분들 원생 생물은 이제 식물성, 동물성, 플랑크톤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광합성을 하는 독립 영양인 원생 생물은 세포별을 가지고 있고 종속 영양 생물은 세포별을 가지고 있지 않죠. 종속 영양 원생 생물에 해당하는 게 원생 생물이 갖고 있는 세포벽이 아가고, 아가를 우리가 정제를 하면 아가로스하고 아가로펙틴으로 정제를 할 수가 있고요. 요 아가로스는 우리가 실험에서 사용할 수가 있죠. 어디에서? 핵산의 전기용동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핵산 전기용동 얘기 나올 때 아가로스 젤을 이용을 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탄수화물이 아가로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그물 구조. 그래서 분자량이 큰 애들은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분자량이 작은 애들이 잘 빠져나가는 그런 양상인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펩티도 글리칸 나왔는데 펩티도 글리칸을 구성하는 것이 단순하게 요 당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죠. 아미노산들이 이 당 구조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도 관여를 하고요. 자, 아미노산이 결합해야 되는데 아미노산 결합에 관여하는 효소가 뭐죠? 트랜스펩티다제. 트랜스펩티다제. 자, 트랜스펩티다제에 대한 억제제가 뭐죠? 페니실린. 페니실린이 공격하는 게 트랜스펩티다제입니다. 페니실린이 공격할 때는 비가역적으로 공격을 해요. 우리가 이제 그 효소에서 가역적 억제제, 비가역적 억제제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uncompetitive, 그다음 non-competitive 해서 불경쟁적, 비경쟁적 억제제. 얘네들은 다 가역적입니다.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가 있는데, 페니실린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가역적으로, 즉 공유결합을 한다는 얘기죠. 억제를 하는 겁니다. 이 효소를 억제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아미노산도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생체 내에 있는 아미노산은 다 L타입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펩티도글리칸에는 L타입과 D타입이 모두 존재. 원래는 L타입이에요. 원래는. 당은, 생체 내에서의 당은 모두 D타입. 당, 디귿이잖아요. D. 그 다음에 아미노산은 L.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원래는 D타입의 아미노산이 생체 내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펩티도글리칸에는 D타입의 아미노산도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탄수화물 검정. 이건 환원당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환원당이라는 것은 환원제의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원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단당류, 이당류는 다 환원당인데 예외적인 이당류는 뭐가 있죠? 설탕. 설탕은 비환원당이니까 주변 분자를 환원시키지 않으니까, 즉 주변 분자의 손상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 설탕이 체관을 통해 이동할 때 체관벽의 손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은 광합성 산물의 이동 형태이고 또 에코에 저장되니까 저장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환원당 정량과 관련된 얘기, 환원당 측정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시험관 1, 2, 3이 있고요. 녹말, 용액을 넣어줬고, 시험관 1, 2, 3에는 추가적으로 뭐 증류소라든가 효소를 넣어줬는데, 이 아밀라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녹말을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셀룰라제는 녹말을 분해할 수가 없죠. 분해를 할 수 없으니까 환원당이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베네딕트 용액 딱 처리를 해서 색의 변화를 봤는데, 자, 환원을 하게 되면 얘가 C2H5가 된다고 했는데요. 얘가 이제 그 황적색의 침전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황적색의 침전물. 황적색 이렇게 하면 되고, 베네딕트 용액은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게 있느냐? 자, 베네딕트 용액에는 이 CO2O2라고 하는데 그냥 구리 이온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얘가 청록색이 되죠. 그래서 쟤를 환원을 시키면, 여기 있었구나. 따로 쓸 필요가 없었네. 그러니까 이제 청록. 그리고 반응이 일어나면 환원제에서 환원이 되면 황적색. 자, 그거는 뭐 이 황적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색깔을 모른다 하더라도 결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증류수 넣었잖아요.
근데 청록색이래요. 아, 그러면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가 청록색이구나. 반응이 일어났을 때가 황적색이구나. 자, 근데 이번 시험관에서는 환원당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때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니까 얘는 청록색.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찾으면 되고요. 그래서 환원당, 비환원당 개념만 좀 알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시험관 2에서 나타나는 색은 셀룰라제가 녹말을 분해하지 않아. 여기서 이제 이것도 뭐 추가적으로 뭐 서술형 작성 방법 내용으로 문제를 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셀룰라제는 녹말을 분해하지 못해서 환원당이 생성되지 않으니까 베네딕트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청록색을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여기서는 기입형이니까 간단하게 청록색만 표현한 겁니다. 자, 상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이당류, 즉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이당류라고 했으니까 얘는 환원당이 아니라 비환원당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비환원당인 이당류는 바로 설탕이다. 그래서 니은은 설탕. 결과가 3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이당류니까 비환원당. 자, 설탕. 그래서 이제 설탕은 비환원당에 해당하기 때문에 광합성산물의 이동 형태로 사용. 광합성이 이동 형태. 그럼 이동 형태면 어디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체관을 통해서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장은 세포질에 있는 액포의 저장. 자, 녹말은 어디에 저장되죠? 스트로마에 저장되죠. 스트로마에 생성돼서 스트로마에 저장되고, 설탕은 세포질에서 생성돼서 액포에 저장되거나 체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거나.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아까 1번 왜 어떤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느냐 뭐 그것 얘기해 준 거고요. 자, 넘어갑시다. 벌써 저렇게 시간이 됐네.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 문제만 풀면은 빨리 진도가 나가는데 꼭 얘기하다가 추가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또 공부가 되니까 또 얘기를 하는데 조금 속도를 냅시다. 자, 지질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요거 보면 얘네들이 다 어떤 건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자, A는 지방산이죠, 당연히. 그런데 어떤 지방산이에요? 탄소 간의 이중 결합이 있으니까 하나라도 있으면 불포화죠.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에 해당하고요. B, 골이 4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콜레스테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질 C의 경우에서는 글리세롤에 지방산 3개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중성지방 얘기하는 것이고, D의 경우에 있어서는 글리세롤에 탄소 3개짜리인데 그 탄소 2개에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고 하나에 인이 결합되어 있고 그 밖에 다른 물질이 결합되면서 종류가 결정되니까 B는 인지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기 밑에다 정리했으니까 참고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봅시다. 우리 요거랑 다음 문제까지만 풀고 우리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8번까지만 풀도록 합시다. 자, 지방세포에 주로 저장되는 대표적 저장성 지질은 중성지방이고요. C에 해당합니다. 자, 이자에서 분비되는 어떤 호르몬에 의해서 분해가 촉진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자 하면 무조건 이자 호르몬을 인슐린만 생각하면 안 되죠. 글루카곤도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글루카곤, 글리카곤, 글리코겐 헷갈리지 마세요. 글루카곤입니다. 자, 인슐린의 경우는 간단해요. 고분자를 다 중합한다고 생각해요. 포도당을 중합시켜서 글리코겐 만들면 포도당 수치 떨어지잖아요. 그럼 혈당량을 떨어뜨리는 게 인슐린의 역할이잖아요. 다른 애들도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탄수화물, 그다음에 지질, 그다음에 단백질, 얘네들을 다 중합한다. 그 고분자 다 중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글리코겐은
아니, 글리코겐이래요. 글루카곤이죠. 글루카곤은 반대겠죠? 그래서 이제 글루카곤은 분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다당류 분해해서 포도당 만들잖아요. 그런데 분해할 때는 탄수화물 지질만 분해하고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여기서 지질은 중성지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히 중성지방이겠죠. 그래서 탄수화물, 그 다음에 중성지방은 분해. 하지만 단백질에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혈중 아미노산이 높을 때 인슐린, 글루카곤 다 분비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인슐린은 단백질 합성하면서 중합하면서 그 혈액 내 혈중 아미노산 수치를 떨어뜨리는데 글루카곤은 그렇지 않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글루카곤은 단백질이 많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글루카곤에 대해서 이제 근육세포가 수용체가 없으니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분해를 촉진한다 했으니까 인슐린이 아니라 글루카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식물에서는 글리옥시존. 자, 글리옥시존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발하는 종자죠. 이거는 발하는 종자고요. 글리옥시존이 빛을 받으면 퍼옥시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글리옥시존에서 글리옥시잔 회로가 있고, 그래서 지방산 분해돼서 아세틸코에가 되면 아세틸코에로부터 숙신산 만들어지고 글리옥시산이 만들어지죠. 그 숙신산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돼서 TCA 회로로 들어가면 거기서 만들어진 말산, 퓨마르산 다음에 만들어진 말산이 세포질로 나온 다음에 당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식물의 경우는 지방산으로부터 포도당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동물에서는 이 글리옥시존 회로가 없으니까 동물에서는 아세틸코에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방산 분해된 다음에 그 아세틸코에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말산까지 가는 동안에 CO2로 다 나오죠. 분해되면서 탄소 2개가 들어간 만큼 나오기 때문에 탄소의 순유입이 없으니까 동물에서는 이 포도당 신생합성에 이용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생합성에 이용되는 지질은 지방산, 동물에서는 그리고 이 지방산인데 이 지방산이 동물에서는 세포질에서 합성, 식물에서는 엽록체에서 합성 이렇게 보면 되죠. 여러분들 그 동물의 경우 특히 동물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그 지질 대사는 어떤 소기관에서 관여한다고 하죠? SER 활면소포체에서 하죠. 그런데 활면소포체에서 인지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인지질을 구성하는 모든 성분들이 활면소포체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인지질을 구성하는 성분들은 세포질에서 만들어져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방산이라든가 뭐 글리세롤 이런 애들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공급이 돼서 만들어지게 되면 이 소포체 역시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층과 외층 중에 어디에서 합성이 돼요? 외층에서 합성이 되는 거예요. 왜? 세포질에서 공급된 애들을 합성하니까 외층에서 합성되죠. 그럼 이제 외층만 많아지니까 외층에 있는 성분들을 내층으로. 그때 관여하는 효소가 뭐? 스크램블라제, 농도에 따라서. 그래서 SER에서는 그 대칭성을 갖고 있습니다. 막구조가. 그런데 이 성분들이 세포막에 공급이 되면 세포막에서는 비대칭성을 가져야 되니까 플리파제나 플로파제에 의해서 외층 또는 내층으로 이동을 하죠. 세포막에서는 스크램블라제가 작용을 하면 안 되죠. 비대칭성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스크램블라제가 작용을 하면 그 세포는, 그러니까 세포막에서 스크램블라제가 활성을 띠고 있으면 그 세포는 사면 과정에 있다. 그죠? 다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요 글루카곤 하나만 더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글루카곤이 작용을 하면, 자, 예를 들어서 글루카곤이 지방세포에 작용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지방세포에는 이 어떤 애가
이 글루카곤에 대한 수용체가 있는데 걔는 이제 GPCR. 자, 그러면 이 GPCR이니까 G단백질에서 어떤 게 합성이 돼요? 이렇게 할까 그냥? 자, 사이클릭 AMP. G단백질에서 아데닌산 고리오효소가 활성화되면 사이클릭 AMP가 많아지고 사이클릭 AMP는 pKa를 활성화시키고요. 자, pKa는 양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활성만 증가하는 것이고 사이클릭 AMP는 양이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럼 pKa가 인산화시키죠? 인산화시키면 지금 얘는 분해를 한다고 했잖아요. 중성지방 분해하는 게 뭐예요? 리파즈죠. 그래서 리파즈에 인산기를 붙이게 되면 얘가 활성 형태예요. 자, 그리고 또 얘는 중성지방이 지방세포에 들어있는데 이 중성지방은 소호성이잖아요. 세포질은 친수성이고 소호성인 중성지방을 보호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페릴리핀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죠. 페릴리핀. 자, 얘네들이 인산기가 붙게 되면 서로 간에 청력이 작용하니까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 중성지방이 노출되니까 리파제가 가서 작용을 해서 분해를 하면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고 지방산이 세포질로 나와서 필요한 곳으로 수송이 될 수가 있죠. 자, 밑에다 써도 됩니다. 지방방울 노출.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보호. 얘는 일종의 보호 단백질에 해당하죠. 지방방울이 노출되니까 리파제가 분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단백질 물어볼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작용하느냐. 리파제는 인산화가 됐을 때 활성을 띠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지방산 합성. 동물은 세포질, 식물은 엽록체고요. 분해는 포옥시옴, 둘 다 포옥시옴인데 동물에서는 미토콘드리아에서도 분해가 된다. 자, 요거 하나만 하고 쉽시다. 요거 지질 정제 과정인데 앞에서 얘기했던 에테르하고 클로로포름 관련된 얘기입니다. 일단 밀도 한번 비교해 보면요. 물을 기준으로 해서 에테르는 물보다 밀도가 낮아요. 낮다라는 얘기는 물과 섞여 있을 때 물보다 위에 존재한다는 얘기고 클로로포름은 물보다 밀도가 높으니까 물 아래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 둘 다 소수성입니다. 이 안에 지질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에테르, 클로로포름 얘네들은 비극성을 띠니까 이제 지질이 포함될 수가 있다. 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해양생물 분쇄한 다음에 에테르를 첨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에테르가 어디에 존재하느냐? 참, 요거 지워도 되죠? 지워도 돼요? 상층에 에테르가 존재하는 겁니다. 에테르층이 여기에 있으니까 바로 상층에 지질이 있다. 그래서 에테르층을 분리했다는 얘기는 상층을 분리했다. 이렇게 생각해둬야 되고요. 만약에 클로로포름이 사용됐다 그러면 하층을 분리해야 지질을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질도 지금 여기에는 다양한 지질이 있으니까 다양한 지질들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의 지질, 크로마토그래피에서 한 종류의 지질을 분리해서 또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봤어요. 물을 첨가하고 또 이런 결합 여부를 살펴봤더니 미셀이 형성된 애도 있고 또 글리코시드, 그러니까 미셀도 형성하고 글리코시드 결합이 돼 있더라. 그럼 미셀이라는 게 뭐예요? 미셀이라는 게 단일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애죠. 리포좀은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리포좀이라고 하면은 그냥 소낭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포좀은 이중층이니까 안에 친수성 물질을
가지고 운반할 수가 있는 형태인데, 이런 미셀이라는 것은 단일층이니까 친수성인 부분이 밖에 있고 안쪽에는 소수성 부분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소수성 물질을 내부에 가지고서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양친매성, 그래서 미셀은 양친매성.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X라는 지질은 양친매성인 특징이 있고, 글리코시드 결합이 돼 있으니까, 글리코시드가 결합이 돼 있으면 당이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죠. 당지질. 그래서 양친매성을 띠는 당지질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고서 지질이 어떤 종류인지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럼 A에서 에테르층은 어디에 있느냐? 상층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 단백질, RNA, 얘네들은 친수성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원래 이거 A, B가 아니라 상층, 하층 묻는다면서 내가 순간 착각했나 봐요. 자, 얘네들은 어디에 있어요? 친수성이니까 하층에 있겠죠. 그렇죠? A 중에서도 당연히 B는 상층 거고, 굳이 여기서 A, B라고 물어봤으면 그때는 A라고 해줘야겠죠. 원래 하층을 상층, 하층이냐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자, 하층. 자, 그래서 이제 미셀이 형성되는 것을 보고서, 아, 얘는 양친매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지질 파트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좀 쉬었다 단백질 파트 하도록 합시다.